전 세계가 뒤를 의심했습니다. 푸틴의 입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순간 국제 정세의 모든 판도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괴롭히는 날이 곧 일본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이것을 무제한으로 최우선으로 공급할 것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푸틴이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베이징과 도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중단하고 이 장면을 반복 송출했고 일본 NH는 국가적 위기라며 밤새 긴급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발언이 나온 장소였습니다. 중국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장 바로 앞에서 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이건 겨우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크렘린궁 지하 금고 속에 25년간 잠들어 있던 한국과 러시아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드미트리 볼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입니다. 지난 25년간 크렘린궁의 가장 깊고 은밀한 통제실에서 러시아의 모든 외교적 결단과 비밀스러운 거래들을 직접 제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1급 기밀문서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남김없이 털어놓으려 합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 지하 3층의 최고보안 회의실. 그날 밤의 공기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대통령의 중요한 베이징 방문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었죠. 차관, 내일 전 세계 언론이 모인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꺼내야 할 카드가 뭐라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어두운 조명 아래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시진핑 주석과의 경제 협력과 국경 안보에 대한 굳건한 연대.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나는 내일 한국 이야기부터 할 생각이네. 그 순간 거대한 회의실 안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국방장관, 대외정보국장, 경제부총리까지 러시아를 움직이는 최고위급 인사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예, 대통령님, 가장 중요한 동맹국 방문을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대체 왜 여기서 한국을 먼저 언급하시는 겁니까? 제가 당황하며 묻자 대통령은 창밖의 어두운 모스크바 시내를 응시하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은 서류만 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다네. 나라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던 그 끔찍한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얼굴을 말이야. 다음 날 브누코보 국제공항의 특별 기자회견장.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방을 향한 강력한 경고나 동맹국과의 밀착을 과시할 거라 예상했겠죠. 하지만 단상에 오른 대통령의 첫마디는 전 세계 언론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숭고한 신에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CNN 기자가 당황한 기색을 전혀 숨기지 못하고 다급하게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중요한 우방국 방문을 앞두고 갑자기 아시아의 한국을 극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통령은 단상 위에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철저히 서로의 이익에 따라 맺어지는 계약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철저한 계산과 이익을 떠나 진심으로 다가온 유일한 진짜 친구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제 개인 휴대전화와 외교부의 직통 라인은 전 세계 각국에서 걸려온 확인 전화로 완전히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비밀 군사 협정이 있는 것이냐? 왜 하필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작은 나라 한국이냐는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신뢰의 뿌리는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하실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믿을 만한 아시아 국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러시아의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 브이치옴의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무려 72%를 훌쩍 넘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화려한 모스크바 같은 서부
지역보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으로 갈수록 한국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종교처럼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극동 담당 최고위 외교관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차관님, 한국 사람들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거든요. 도대체 이 머나먼 백인 기독교 국가의 국민들이 왜 이토록 한국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의 늦은 밤, 저는 대통령과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관, 자네 생각에 우리가 왜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중국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끝없는 국경선 분쟁의 역사도 있고 무엇보다 그들의 거대한 인구가 언제 우리 극동 지역을 집어삼킬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겠죠. 정확하네. 그럼 일본은 어떤가? 그들은 쿠릴열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역사적인 적국이자 이익만을 쫓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대통령의 묵직한 질문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님, 놀랍게도 우리는 150년이 넘는 근현대사 동안 한국과 단 한 번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겪은 적이 없군요.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네. 이 잔혹한 제국주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지 않은 유일한 이유. 오히려 과거 러일 전쟁 당시 야만적인 일본군을 피해 숨어든 우리 부상병들에게 기꺼이 밥을 내어주고 치료를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조선인들이었네. 중국과는 수십 년 전 다만스키 섬에서 치열한 총격전을 벌여 수십 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일본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앙금이 여전히 서슬퍼렇게 남아있죠. 하지만 한국과는 단 한 뼘의 영토 분쟁도 피를 흘린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싸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런 맹목적인 신뢰가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정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소름 돋는 비화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차갑게 갈라져 있던 서슬퍼런 냉전 시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견고하고 거대한 철의 장막을 맨몸으로 거침없이 뚫고 들어온 한 명의 위대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구 열강과 거대 자본가들이 동구권은 희망이 없다며 차갑게 등을 돌릴 때 끔찍한 경제 위기에 처해 신음하던 유고슬라비아를 향해 거대한 금융 지원의 손길을 내밀며 나타난 사람.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회장이라는 인물은 왜 낯선 동구권 국가에 그토록 파격적인 지원을 결단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그 결단은 어떻게 시간이 흘러 러시아 수뇌부의 심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를 심어놓게 된 것일까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했던 소름 돋는 진짜 역사가 조용히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이 25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신뢰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곳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개의 거대한 빙하로 나뉘어 서로에게 날선 총구를 겨누고 있던 시대. 바로 1980년대 구반 냉전의 한복판으로 말입니다. 당시 동구권 국가들의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발칸반도의 맹주였던 유고슬라비아의 상황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이 들이닥쳤고 국가 부도 사태, 즉 모라토리엄에 짙은 그림자가 목 밑까지 차올랐던 절체절명의 시기였죠. 살아남기 위해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필사적으로 서방 세계에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 영국의 런던, 그리고 이게 가장 빠르게 움직이던 일본의 거대 자본가들은 일제히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불타는 장작 더미에 달러 다발을 던져넣는 멍청한 짓이라며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서방의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연장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유고슬라비아에 남아있던 자금마저 무자비하게 회수하며 숨통을 조였습니다. 거대한 동맹국이 피를 토하며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수뇌부조차 깊은 무력감과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높고 견고했던 철의 장막을 맨몸으로 거침없이 뚫고 서방 언론에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아시아의 작은 분단 국가에서 한 명의 위대한 기업가가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공항에 당당히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회장이었습니다. 당시 크렘린궁 지하에 있던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즉각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의 당시 직속 상관이자 극동 담당 최고 책임자였던 이바노프 국장은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당황했습니다. 미국의 맹방이자 자본주의 최전방에 있는 한국의 거물급 기업가가 대체 왜 다 망해가는 유고슬라비아에 나타났단 말인가? 10중 8구 서방의 지시를 받은 첩자이거나 아니면 헐값에 유고슬라비아의 알짜 자산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스러운 자본가일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베오그라드에서 들려온 첩보 보고서는 크렘린궁 전체를 엄청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예상은 보기 좋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 회장은 유고슬라비아 고위 관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방의 그 어떤 거대 은행도 단칼에 거절했던 파격적인 규모의 금융 지원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숨에 약속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본주의의 차가운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비밀 회담장에 동석했던 우리 측 정보 요원의 낡은 녹취록에는 그날 정 회장이 유고슬라비아 장관을 향해 남긴 묵직한 한마디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이념의 색깔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미래에 맺게 될 굳건한 신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참혹했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사람 취급하며 믿어주지 않을 때 누군가의 대가 없는 작은 믿음 하나로 다시 일어선 나라입니다. 진짜 친구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암호화된 전문을 통해 곧바로 모스크바 크렘린궁 수뇌부로 타전되었습니다.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비롯한 소련의 최고 권력자들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로지 돈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줄 알았던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가가 그것도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피도 눈물도 없이 적대하던 공산주의 국가에 아무런 정치적 조건 없이 거대한 신의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이바노프 국장은 당시 첩보 보고서를 두 손에 꽉 쥐고 창밖의 붉은 광장을 보며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일본 놈들이 이익을 쫓아 박쥐처럼 요리조리 계산기를 두드릴 때 한국인들은 피가 끓는 심장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들은 진정한 신의가 무엇인지 뼛속 깊이 아는 민족이다. 언젠가 저 작고 강인한 나라가 전 세계를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이 짧고도 강렬했던 인상은 당시 소련 공산당 핵심 간부들과 후일 러시아를 이끌어갈 수많은 젊은 정치인들의 뇌리에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깊숙이 박혔습니다. 일본 기업가들이 모스크바에 와서 온갖 간사한 미소로 이 속을 챙기려 할 때마다 러시아 수뇌부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정 회장의 그 결연했던 표정과 대가 없는 결단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가 베오그라드에 건넨 것은 단순한 달러 지폐 다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거대한 불곰 러시아가 피를 토하며 붕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오직 한국이라는 나라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보증 수표가 된 것입니다. 정 회장이 쏘아올린 그 거대한 신뢰의 신호탄은 동국원을 넘어 크렘린궁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산으로 조용히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그 유산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전 세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건국 이래 최악의 국가적 재난을 맞이했을 때 말입니다. 유고슬라비아가 겪었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던 그 끔찍했던 모라토리엄 사태. 모두가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침을 뱉으며 앞다투어 도망쳤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모스크바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거리에는 휴지 조각이 된 루브라가 낙엽처럼 비참하게 뒹굴었습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잘 나가던 서방 국가들이 모두 야반 도주하듯 러시아를 탈출할 때 우리는 10여 년 전 그 약속이 기적처럼 살아 숨쉬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삼성과 LG의 환한 불빛이 꺼지지 않은 그 텅 빈 붉은 광장.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모스크바 시내에서 유일하게 빛을 밝히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1998년 8월 17일. 이 날짜는 저를 비롯한 모든 러시아 사람들의 뼛속 깊은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낙인처럼 찍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전 세계를 향해 국가부도 사태,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로 그날입니다. 루브라의 가치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무려 70%나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뼈 빠지게 일하며 모은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예금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의 모든 은행 앞에는 굳게 닫힌 철문을 부여잡고 절망에 빠져 통곡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졌고 슈퍼마켓에 진열되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거대한 러시아라는 국가의 척추가 처참하게 두 동가. 나는 멸망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이 끔찍한 절망의 순간 우리가 뼈저리게 확인한 것은 자본주의의 차갑고 잔인한 민낯이었습니다. 평소 앞다투어 러시아와의 굳건한 우정과 장밋빛, 미래를 떠들썩하게 외치던 서방의 거대 자본들은 가장 먼저 매정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네로라 하는 선진국들의 거대 기업들은 러시아 국민들의 비명 소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일본 기업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비열함의 극치 그 자체였습니다. 국가부도 선언이 발표되기 바로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저는 크렘린궁 연회장에서 일본의 거대 전자기업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임원들과 최고급 보드카를 마시며 양국의 굳건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도 선언이 뉴스를 타고 흐르자마자 그들은 양의 탈을 벗어 던지고 야반 도주하듯 전용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빠져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그들의 공장과 매장에서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수만 명의 러시아 현지 직원들은 퇴직금은커녕 단 한 푼의 위로금도 받지 못한 채 팩스 한 장으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완벽한 배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외교부와 경제부를 정신없이 오가며 외국계 기업들의 자본 철수 현황을 집계하는 비상대책반의 실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4시간마다 철수를 선언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명단이 시체처럼 산더미같이 쌓여갔습니다. 국장님, 지금 미국계 은행 3곳이 추가로 자금을 완전히 동결하고 모스크바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 토요타도 모든 현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오늘 밤 정기 항공편으로 주재원들을 전원 철수시킨다고 합니다. 창백하게 질린 부하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펜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왔던 자본가들이 이익이 사라지자 얼마나 잔인한 흡혈귀로 돌변하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피눈물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저는 참담하게 무너진 심정을 안고 모스크바의 심장부인 트베르스카야 대로를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들의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루었을 그 거리는 외국계 기업들이 앞다투어 간판을 내리고 도망친 탓에 거대한 공동묘지처럼 스산하고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매서운 시베리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그 어둠 속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광경이 제 두 눈을 강력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려 죽음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진 그 텅 빈 거리. 한복판에
유일하게 대나처럼 환한 불을 밝히고 있는 거대한 매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강하게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파란색의 거대한 삼성 로고와 붉은색의 LG. 간판이 매서운 눈보라를 꿋꿋하게 뚫고 모스크바의 밤거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눈이 반쯤 덮인 삼성 매장의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매장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최고급 가전제품들이 완벽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푸른색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러시아 현지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매장의 총괄 책임자로 보이는 러시아인 매니저 아나톨리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당신들의 경쟁사인 일본과 미국의 전자 기업들은 이미 오늘 낮에 현지 직원들을 전부 쓰레기처럼 버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아직도 간판불을 켜고 문을 열고 있는 겁니까? 제 격양된 질문에 아나톨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맑은 눈빛으로, 그러나 깊게 충혈된 눈시울을 애써 참아내며 저를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의 서울본사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다급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번역된 그 전문을 읽고 매장의 모든 직원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뭐라고 했길래 비행기를 타지 않고 버티는 겁니까? 아나톨리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고이 접은 팩스 용지 한 장을 꺼내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칠게 번역된 그 종이에는 한국 대기업 최고 경영진의 피가 끓어오르는 단호한 결단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얄팍한 눈앞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진짜 친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러시아 국민들이 국가 부도로 가장 고통받고 피눈물을 흘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들 곁에 끝까지 남아 진정한 의리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단 한 명의 러시아 현지 직원도 절대 해고하지 마라. 루브라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 막대한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이더라도 모든 매장의 불을 끄지 말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해라.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영원한 친구다. 그 짧고 강렬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읽어 내려가는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에서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파는 전자 제품 대리점의 영업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내몰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러시아 국민들을 향해 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이 내미는 거대하고도 따뜻한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삼성과 LG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결단은 더욱 눈물겨웠습니다. 극심한 환율 폭락 때문에 자동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현대자동차는 결코 전 시장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긴급하게 부품 공급을 대폭 늘려 맹추위 속에서 고장 난 러시아 시민들의 낡은 자동차를 이익 없이 성심성의껏 수리해주며 그들의 꽁꽁 언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비열하게 뒤통수를 치고 도망간 그 더럽고 차가운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은 얄팍한 계산기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펄펄 끓는 뜨거운 심장으로 가득 채워 넣은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999년 국제 유가가 서서히 상승하며 죽어가던 러시아 경제가 기적처럼 숨통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조금씩 회복될 기미를 보이자 우리를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던 서방과 일본의 비겁한 기업들이 다시 슬금슬금 모스크바 공항으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두꺼운 달러 뭉치를 흔들어대며 다시 러시아 시장을 달콤한 말로 차지하려 했죠. 하지만 그들은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흉터처럼 새겨진 분노와 동시에 한국을 향해 천뿌리만 뿌리 깊게 내려버린 무한한 신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 때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일본과 서방 배신자들의 물건은 단 하나도 사지 않겠다.
대신 우리가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낼 때 홀로 곁을 지켜준 진짜 친구. 대한민국의 물건만으로 우리의 집과 도로를 채우겠다. 그 결과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만큼 압도적이고 경이로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뻔뻔하게 돌아오려는 경쟁자들이 미처 짐을 풀기도 전에 모스크바를 넘어 저 멀리 시베리아 끝자락까지 거대한 러시아 대륙의 모든 시장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싹쓸이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단순한 매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얄팍한 돈의 논리를 뛰어넘어 거대한 불공. 러시아의 붉은 영혼을 통째로 얻어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정의 승리였습니다.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은 모스크바 거리. 하지만 한국 대기업들이 보여준 그 눈물겨운 텔레비전과 자동차의 승리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문화적, 경제적 융합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강철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전제품이 러시아 사람들의 차가운 이성을 설득했다면, 이제는 훨씬 더 작고 부드러운 것들이 영하 40도에 꽁꽁 얼어붙은 러시아인들의 거친 심장을 통째로 녹여버릴 차례였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간식거리를 넘어 러시아인들의 일상과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으며 또 다른 거대한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라토리엄에 참혹했던 폭풍이 서서히 거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며 러시아 경제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국가 부도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값진 보물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진짜 친구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들이 보여준 그 눈물겨운 텔레비전과 자동차의 승리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문화적, 경제적 융합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강철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전제품이 러시아 사람들의 차가운 이성을 설득했다면, 이제는 아주 작고 부드러운 것들이 영하 40도에 꽁꽁 얼어붙은 러시아인들의 거친 심장을 통째로 녹여버릴 차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일상적인 식품들이 만들어낸 혀끝의 기적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모스크바 크렘린궁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이 오후에 휴식을 취하며 저를 집무실로 불렀을 때,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다과상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고급 홍차와 함께 황금색 접시 위에 놓여 있던 것은 프랑스의 고급 마카롱도 아니고 스위스의 수제 초콜릿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둥글고 까만 초콜릿 코팅 안에 하얀 마시멜로가 듬뿍 들어간 한국의 오리온 초코파이였습니다. 볼코프 차관, 자네도 이 달콤한 한국의 과자를 먹어본 적이 있나? 대통령이 홍차 한 모금을 마시며 기분 좋은 미소와 함께 물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요즘 모스크바 시내의 어떤 슈퍼마켓을 가도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녀석입니다. 단순히 유명한 정도가 아니야. 이 작은 과자 안에는 우리 러시아 사람들의 거칠고 메마른 영혼을 위로하는 아주 특별한 힘이 들어있네. 겉은 추운 시베리아의 흙처럼 단단하고 어둡지만 그 안을 한 입 베어 물면 솜사탕처럼 하얗고 눈물 나게 부드러운 속살이 나오지. 마치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은 한없이 따뜻한 우리 러시아 사람들의 기질을 쏙 빼닮지 않았나. 대통령의 그 농담 섞인 극찬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초코파이는 순식간에 러시아 전역을 휩쓸며 국민 간식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예로부터 뜨거운 홍차를 마시며 달콤한 다과를 곁들이는 차이 문화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신성한 티타임의 중심에 한국의 초코파이가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의 영웅들인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떠나기 전 우주 식량으로 한국의 초코파이를 반드시 챙겨달라고 항공우주국에 특별히 요구했다는 일화는 우리 내부에서 너무나 유명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신의와 온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적 부적이 된 셈입니다. 초코파이가 달콤함으로 심장을 녹였다면 러시아 노동자들의 꽁꽁언 뼈와 살을 덮여준 또 다른 한국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팔도에서 만든 사각형 모양의 도시락 라면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9,000km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며칠 밤낮을 덜컹거리는 좁은 기차 안에서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의 도시락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컵라면들은 대부분 동그란 모양이라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쉽게 엎어지고 쏟아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시락 라면은 납작하고 넓은 사각형 모양이라 아무리 기차가 거칠게 흔들려도 절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매콤하고 진한 국물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시베리아의 살인적인 추위를 단숨에 몰아내는 마법의 물약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기침을 해대던 러시아 사람들은 곧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그 한국 라면 위에 하얀 마요네즈를 듬뿍 뿌려 먹으며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도, 시베리아의 벌목꾼들도, 눈보라치는 시장의 상인들도 모두 이 사각형의 한국 라면을 양손에 소중하게 쥐고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이런 작고 평범해 보이는 식품들의 압도적인 성공은 우리 수뇌부에게 아주 거대하고 중요한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가장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물건입니다. 그 음식을 이토록 맹목적으로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러시아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완벽한 무한 신뢰의 성역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크렘린궁의 경제 전략가들은 이 현상을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무서운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대외정보국의 최신 보고서는 놀라운 사실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넘쳐나는 대국이지만 정작 그것을 활용할 정밀한 첨단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던 우리 러시아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완벽한 톱니바퀴의 반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부터 한국을 단순한 텔레비전 수입국이 아니라 러시아의 100년 미래를 함께 개척할 거대한 기술적 독립의 파트너로 격상시켰습니다.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낡은 기술력 때문에 스스로 배를 만들지 못해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의 조선소로 눈을 돌렸습니다. 북극해의 무시무시한 빙하를 깨부수며 천연가스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최첨단 아이스 클래스 선박의 건조를 한국의 대우와 삼성에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척박한 땅에서 뽑아낸 무한한 자원이 한국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기술의 결정체인 거대한 선박에 실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분업 구조. 그것은 서방의 거만한 자본가들이나 중국의 탐욕스러운 시선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오직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짜 친구 사이에서만 가능한 기적의 합작품이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렇게 전자제품에서 식품으로, 그리고 마침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첨단 산업과 에너지, 안보의 영역까지 그 뿌리를 거침없이 뻗어내렸습니다. 모스크바의 수뇌부부터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는 평범한 촌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러시아인의 가슴 속에 한국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굳건한 형제의 나라로 각인되었습니다. 이 눈부신 번영과 달콤한 평화 속에서 우리는 두 나라의 앞길에 그 어떤 먹구름도 끼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무자비하게도 우리가 쌓아올린 이 견고한 우정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시험대를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998년의 모라토리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의 노골적인 적이가 우리 러시아의 숨통을 정조준하고 날아온 무시무시한 지정학적 대재앙이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며 전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는 다시 한번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서방 세계는 일제히 날 선 이빨을 드러내며 러시아의 목줄을 강하게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유례없이 강력하고 무자비한 경제 제재를 융단 폭격처럼 쏟아부었고
영원할 것 같던 국제 유가마저 곤두박질치며 러시아 경제는 순식간에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루브르와의 가치는 자고 일어나면 반토막이 나 있었고 모스크바 시민들의 얼굴에는 1998년 모라토리엄의 그 끔찍했던 악몽이 다시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미 외교부 차관의 자리에 올라 크렘린궁의 비상 위기관리회의에 매일같이 불려들어가 피말리는 보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차관, 지금 당장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의 철수 현황을 브리핑해보게. 경제부 총리가 핏발이 선 눈으로 텅 빈 회의실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제 손에 들린 두꺼운 서류철은 또다시 배신자들의 명단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총리님, 독일의 지멘스와 프랑스의 르노 등 유럽의 핵심 제조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을 비롯한 거대 자본들도 신규 투자를 무기한 보류하고 현지 자산을 서둘러 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와 전자기업들은 서방의 제재에 가장 먼저 꼬리를 흔들며 발빠르게 짐을 싸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절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익 앞에서 박쥐처럼 얼굴을 바꾸는 서방과 일본. 자본의 얄팍하고 잔인한 본성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총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을 때 저는 서류의 가장 마지막 장을 천천히 넘기며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총리님,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여기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아주 기이한 보고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동향입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도망치지 않는 것을 넘어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놀라운 수치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러시아 현지 법인의 대규모 자본 증자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LG전자 역시 모스크바 외곽의 세탁기 생산 라인을 축소하기는커녕 철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들은 루브르와 폭락으로 차를 팔수록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이 미친 상황 속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생산 라인을 대폭 증설하겠다는 파격적인 투자 계획을 오늘 아침 공식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장관들은 모두 귀를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서슬퍼런 제재 압박을 정면으로 맞아가며 러시아에 남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국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대사님, 제가 25년간 외교관으로 살며 별의별 꼴을 다 보았지만 지금 한국 기업들의 행동은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국에서 서방의 압박을 무시하라는 특별한 비밀 지시라도 내려온 겁니까? 왜 그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무릅쓰고 이 가라앉는 배에 남아있는 겁니까? 한국 대사는 따뜻한 홍차를 한 모금 천천히 마신 뒤 온화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볼코프 차관님, 세상에는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6년 전 가장 추웠던 모스크바의 밤거리에서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함께 증명해 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번 친구라고 가슴에 새긴 사람은 그가 병들고 쓰러졌다고 해서 결코 등 뒤에 칼을 꽂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천 년간 이 험난한 아시아 대륙에서 살아남고 번영해 온 진짜 힘, 바로 의리라는 것입니다. 그 의리라는 짧고 묵직한 단어가 제 가슴에 거대한 종을 치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1998년에 이어 2014년에도 우리의 가장 뼈아픈 위기의 순간마다 구원자처럼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눈물겨운 소식은 곧바로 크렘린궁의 통제를 넘어 러시아 전역의 언론을 타고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러시아의 유력 일간지 이즈베스티아는 일면 전체를 할애하여 위기의 진짜 친구.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대형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그야말로 찬사 일색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빨을 드러내고 일본이 등 뒤에서 비열하게 우리를 찌를 때 한국만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이익이 있을 때만 단물만 빨아먹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뼛속까지 고결한 파트너다. 이 기사가 나간 직후 브콘탁테를 비롯한 러시아의 모든 소셜미디어는 한국을 향한 맹목적인 감사와 애정의 댓글들로 완전히 도배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과 서방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마트의 진열대에서 초코파이와 한국산 라면을 모조리 싹쓸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굳이 돈을 더 모아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문을 두드렸고, 거실의 텔레비전은 무조건 삼성이나 LG로 바꾸는 거대한 국민적 보온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수뇌부의 냉철한 전략가들은 단지 이 뜨거운 감정적 의리만으로 두 나라의 끈끈한 관계를 모두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그토록 열광하고 그들을 맹신하게 된 데에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지도책을 펼쳐보았을 때 나타나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소름 돋는 지정학적 기적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피 튀기는 각 축장 한가운데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던 거대한 러시아와 작지만 날카로운 한국의 시선이 지도 위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교차하던 순간, 단순한 우정을 넘어 두 나라를 때려야 뗄 수 없는 완벽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린 그 정교하고도 무서운 퍼즐 조각의 비밀이 서서히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외교의 세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은 아주 오래되고 진부한 철칙입니다. 아무리 눈물겨운 의리를 나눈 사이라고 해도 국가 간의 근본적인 경제 구조가 서로 부딪히거나 지정학적 이익이 충돌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조물주가 두 나라를 애초에 하나의 톱니바퀴로 설계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게 완벽한 상호보완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을 넘어 서로가 서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덮어주고 미래를 향해 끌어올려주는 기적 같은 운명의 결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거대한 석유를 품고 있는 압도적인 자원 대국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거친 자원을 정밀하게 가공하고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은 툭하면 인권이나 정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우리의 에너지를 통제하려 들었고, 국경을 맞댄 중국은 자신들의 거대한 덩치만 믿고 늘 헐값에 우리의 자원을 도둑질하듯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무기 삼아 제대로 된 제값을 쳐주고 그 대가로 우리의 낙후된 산업을 단숨에 끌어올려줄 최고급 첨단 기술을 기꺼이 공유해줄 진짜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우리와 정반대이면서도 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경이로운 기술 강국이지만 나라 전체 에너지 수요의 9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태생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한 화약고에서 비싼 돈을 주고 기름을 사와야 했고, 길고 위험한 바닷길을 통해 에너지를 운반하는 것은 항상 국가 안보의 거대한 불안 요소였습니다. 게다가 남쪽은 바다로, 북쪽은 예측 불가능한 북한으로 막혀 있어 사실상 거대한 섬이나 다름없는 숨막히는 지정학적 고립 상태였죠. 한국에게는 안정적이고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튼튼한 뒷배경이 되어줄 거대 국가가 미치도록 필요했습니다. 이토록 서로의 결핍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두 나라가 만났으니 그 시너지는 감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 수뇌부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러시아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신북방 정책의 핵심 엔진으로 점찍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업 분야에서 일어난 전무후무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해의 살인적인 얼음을 깨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두꺼운 빙하를 부수며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고도의 쇄빙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의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심장부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자본과 한국의 경이로운 조선 기술이 만나 세계 최초로 북극용 아이스클래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극동 담당 장관이 크렘린궁 보고 회의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100이 되는 마법입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바다를 한국의 경이로운 기술이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경제적 결합보다 러시아 수뇌부를 더욱 안심시켰던 것은 바로 한국이 가진 독보적인 지정학적 무해성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동아시아의 이웃나라들은 러시아에게 늘 피곤하고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쿠릴 열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틈만 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골칫거리로 만들었고, 중국은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텅 빈 우리의 극동 지역으로 무서운 속도로 인구를 밀어넣으며 보이지 않는 영토 침략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항상 날 선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도를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한국은 달랐습니다. 러시아와 단 한 뼘의 영토 분쟁도 없고, 과거 역사 속에서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적도 없는 유일무이하고 깨끗한 이웃. 영토적 야욕은 눈곱만치도 없으면서 오직 압도적인 기술력과 두터운 신의만을 무기 삼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라.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아무런 뒤통수 맞을 걱정 없이 마음껏 등을 내어줄 수 있는 그야말로 신이 내려준 지정학적 성역이자 오아시스였던 것입니다. 두 나라는 이렇게 의리와 신뢰, 그리고 완벽한 경제적 톱니바퀴라는 삼박자를 맞추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눈부신 번영과 완벽한 밀월 관계를 뱀처럼 음흉한 눈으로 질투하고 시기하던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자신들이 아시아의 진정한 지배자라 착각하며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던 한 섬나라의 늙은 정치인들. 그들은 한국이 러시아의 거대한 자원과 손을 잡고 무서운 속도로 비상하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던 알량한 반도체 부품을 목줄 삼아 한국 경제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겠다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기습 도발의 방아쇠를 당기고야 맙니다. 2019년 7월, 전 세계 경제의 핏줄과도 같은 글로벌 공급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시무시하고 비열한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이 러시아의 막대한 자원과 손을 굳게 맞잡고 눈부신 경제 대국으로 무서운 속도로 비상하는 것을 마치 배가 아파 죽겠다는 듯이 시기하고 질투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섬나라, 스스로를 아시아의 영원한 1등 국가라고 오만하게 착각하며 살아온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참혹한 식민 지배의 역사적 책임을 뻔뻔하게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첨단 산업을 단숨에 짓밟아버리기 위한 침이라고 악랄한 함정을 아주 오래전부터 어둠 속에서 조용히 파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빼어든 무기는 총이나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첨단 산업의 생명줄이자 한국 경제의 척추와도 같은 반도체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하루아침에 전면 통제해버리는 끔찍한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를 만들고 텔레비전의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깎아내는 대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당시 일본은 이 3가지 마법의 가루와 액체에 대해 전 세계 시장에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핵심 소재의 수도꼭지를 잔인하게 틀어막아 버리면
삼성과 SK 같은 한국의 거대한 반도체 심장이 불과 몇 달, 아니 단 몇 주 만에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멈춰 설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한국 경제가 곧 피눈물을 흘리며 도쿄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할 것이라며 오만방자하게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이 치졸한 경제 전쟁의 서막이 오르기 직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내부에서는 일본의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우리 러시아의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기습적으로 발표하기 며칠 전, 주러시아 일본 대사인 야마다라는 자가 외교부 청사의 제 집무실로 다급하게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주 거만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차관님, 러시아 해양수산부에서 전 세계에 공식 발행한 최신 동해 바다의 해도를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도 때문에 도쿄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항의하러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키며 그 지도를 찬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국의 동쪽 끝 아름다운 섬의 이름이 다케시마도 아니고 리안쿠르 암초도 아닌 독도라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 발음 그대로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대사님, 이것은 우리 러시아 해양 전문가들이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국제적 시류, 지배의 현실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작성한 공식 지도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제 차가운 반문에 야마다 대사는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그곳은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입니다. 전 세계의 강대국들조차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섬의 이름을 중립적으로 부르거나 표기를 얼버무리고 있는데 어째서 대국인 러시아가 저 작은 한국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독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단 말입니까? 당장 다음 판본에서 그 이름을 수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섬나라 관료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지독한 오만함과 얄팍한 속내의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쿠릴 열도를 두고 우리 러시아와 수십 년째 날 선 영토 분쟁을 벌이며 매번 우리를 귀찮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모함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감히 남의 나라 외교부에 쳐들어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진짜 친구인 한국의 영토 표기마저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그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야마다 대사, 러시아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당신들의 알량한 자본과 로비에 휘둘려 진실을 외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섬은 2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들이 직접 발을 딛고 살아 숨쉬며 지켜내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우리 러시아가 진정한 친구의 땅을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당신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일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 독도라는 이름은 우리 러시아 제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도 위에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일본 대사는 굴욕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집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치 이 굴욕에 대한 화풀이라도 하듯 일본 정부는 한국을 향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잔인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모스크바에 파견되어 있던 한국 대사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공장의 기계가 멈추고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거리로 나앉을지도 모르는 1998년 국가부도 사태에 버금가는 국가적 대재난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모든 서방 언론은 한국 경제가 일본의 치밀한 함정에 빠져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었다며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한국이 이 거대한 어둠의 터널을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 모두가 비관하고 있을 때 러시아 크렘린궁의 가장 깊고 은밀한 지하 벙커에서는 전 세계의 흐름을 단 한 방에 뒤집어버릴 거대한 보온의 역습이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비열한 경제 보복 소식이 크렘린궁에 전해지자
러시아 수뇌부 전체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분노로 들끓어 올랐습니다. 긴급하게 소집된 국가안보회의에서 대통령은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탁자를 거칠게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시아의 두 나라가 무역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네. 200년 동안 우리와 단 한 번도 총구를 겨누지 않고 신의를 지켜온 나라.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우리의 진짜 친구를 저 오만방자한 일본 놈들이 비겁하게 등 뒤에서 찌른 것이야. 친구가 동네 양아치들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데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는 것은 위대한 러시아의 긍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네.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장 한국을 구출해내라.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관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즉시 일본이 한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그 세 가지 핵심 소재의 성분을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실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떵떵거리던 그 고순도 불화수소. 사실 그것의 원천 기술과 세계 2위의 거대한 생산 능력을 군사 기밀로 엄중히 분류하여 조용히 보유하고 있던 진짜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 러시아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냉전 시대부터 우주 항공 기술과 최첨단 화학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순도가 높고 정밀한 불화수소를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군사 기밀로 분류되어 민간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기에 서방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았고 굳이 세상에 알릴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차관, 우리 화학공업부에 비축되어 있는 불화수소의 재고량이 얼마나 되나? 대통령의 다급한 질문에 화학공업부 장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삼성과 SK가 향후 10년 동안 공장을 밤낮 없이 돌려도 남아돌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 저장 탱크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그 알량한 순도보다 우리 화학연구소에서 뽑아낸 불화수소의 순도가 훨씬 더 높고 불순물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수송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의 입가에 차갑고 통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당장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전하게. 가격은 일본 놈들이 받던 것보다 무조건 저렴하게 줘라. 수량은 한국이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다 퍼주어도 좋다. 오늘 밤 당장 화물열차와 수송기에 그 마법의 가루를 가득 실어라.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모스크바의 한국 대사관으로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국 대사의 목소리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지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사님, 더 이상 밤잠을 설치며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가 여러분의 그 끊어진 숨통을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완벽하게 이어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 반도체 공장들은 당장 다음 주면 모든 화학 용액이 바닥납니다. 우리 러시아 국영 화학 공장의 일본 제품보다 순도가 훨씬 높은 최고급 불화수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모스크바를 출발하는 특별 화물 수송기 3대가 수십 톤의 불화수소를 싣고 인천공항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파이프라인을 한국까지 연결해서라도 당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영원히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친구의 위기를 모른 척하는 것은 러시아의 사전에 없는 일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내 억눌렸던 숨을 토해내며 그 느끼는 굵은 울음소리가 텅 빈 대사관의 정막을 타고 제 귓가를 애잔하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늪에서 기적처럼 구원의 밧줄을 움켜쥔 자의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25년 전 붉은 광장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켜주었던 그 따뜻한 불빛의 은혜를 러시아가 마침내 거대한 화물기에 가득 실어 갚아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러시아의 최고급 불화수소를 가득 실은 수송기들이 서울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전 세계 타전을 타고 퍼져나가자 글로벌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무릎 꿇리겠다며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일본 정부와 극우 언론들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져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러시아 외교부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경제 보복에 제발 협조해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일본은 경제를 정치적 인질로 삼는 아주 더럽고 비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형제 국가를 괴롭히는 당신들의 그 치졸한 장난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의 새로운 파트너는 영원히 우리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단 하루 만에 판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리자 뒤늦게 눈치를 보던 중국마저 허둥지둥 한국에 대체 소재를 공급하겠다며 숟가락을 얹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그 오만방자했던 경제 도발은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기는커녕 스스로 자신들의 거대한 수출 시장을 러시아에 영원히 뺏겨버리는 역사상 가장 멍청하고 뼈아픈 자살골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역전극의 중심에는 이익을 쫓아 이리저리 흔들리는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25년의 세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한국과 러시아의 그 숭고하고 뜨거운 의리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의 가장 깊은 지하실에서는 이 빛나는 우정의 이면에서 우리 러시아가 한국의 손을 이토록 절박하게 꽉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피를 말리는 지정학적 공포와 외로운 딜레마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숨통을 조이던 치졸한 경제 보복을 단 하루 만에 무력화시키고 한국의 손을 굳게 맞잡은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갚는 뜨거운 감정적 보험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외교 수사만 보고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맞서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끈끈한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크렘린궁의 두꺼운 벽창호 너머 가장 깊고 은밀한 지하 벙커에서 매일 아침 열리는 국가안보 최고위급 회의의 공기는 서방의 그 얄팍한 짐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 러시아 수뇌부의 뼛속 깊은 곳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저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이유 나라 중국에 대한 서슬퍼런 공포와 걷잡을 수 없는 경계심이 독버섯처럼 소름 끼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러시아의 척박한 극동 지역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유럽과 맞닿은 서부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 우랄산맥을 넘어오면 상상을 초월하는 광활한 시베리아와 극동의 대지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 거대한 땅에는 천연가스와 석유, 그리고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흑진주들이 무한하게 묻혀 있지만 정작 이 땅을 지키고 살아가는 러시아인의 수는 고작 700만 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꽁꽁 얼어붙은 아무르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얇은 국경을 마주한 남쪽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에는 무려 1억 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가 바글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이고 폭력적인 인구의 불균형은 러시아 전략가들에게 매일 밤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그 불길한 악몽은 점점 눈앞에 끔찍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합법과 불법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본물 터지듯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무섭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 같은 극동의 심장부 도시들에 있는 거대한 전통시장은 이미 오래전에 중국 상인들의 거친 중국어 억양에 완전히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시베리아의 울창하고 광활한 타이가 숲에서는 수많은 중국 벌목 회사들이 허가받은 구역을 교묘하게 벗어나 우리의 소중한 나무들을 마구잡이로 베어내어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국경 너머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광활하게 버려진 농경지들마저 중국인 농부들의 손에 넘어가 농약으로 얼룩진 채 거대한 중국의 식량 공급 기지로 전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대외정보국의 아시아 담당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 주재 비밀의에서 핏대를 세우며 경고했던 그 절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대통령님,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안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우리 극동 지역 전체가 중국의 완전한 경제적 식민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이주 같지만 이것은 인구를 무기 삼아 영토를 서서히 집어삼키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소름 돋는 침묵의 침략입니다. 그의 경고는 결코 피해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1969년 국경 지역인 다만스키 섬에서 양국 군대가 기관총을 난사하며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던 피비린내 나는 군사 충돌의 역사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최근 중국의 뻔뻔한 역사학자들과 극단적인 민족주의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우리의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를 가리켜 둥베이 외만주, 즉 중국 동북부의 바깥쪽 땅이라 부르며 언젠가 되찾아야 할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종속 역시 우리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막힌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의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헐값에 넘겨야만 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90% 이상이 가공되지 않은 단순한 흙과 기름 같은 원자재인 반면 우리가 중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것들은 모두 스마트폰과 컴퓨터, 정밀, 기계 같은 고부가 가치 완제품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사이에서나 벌어지는 비참한 착취의 무역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늪에 발을 담그고 서서히 허우적거리며 가라앉고 있다는 뼈저린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끔찍하고 질식할 것 같은 지정학적 딜레마의 한가운데서 러시아 수뇌부의 시선이 머문 곳이 바로 작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을 찬찬히 뜯어보면 볼수록 그들은 그야말로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교하게 빚어놓은 완벽한 천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우리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지 않기에 영토 분쟁의 불씨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진들 아무르강을 건너 우리 땅으로 무단 침입해 영토를 집어삼킬 위험도 전혀 없었죠. 게다가 러일 전쟁 당시부터 지금까지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과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거나 총부리를 겨눈 적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평화로운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가장 무서운 가치는 그들의 압도적인 첨단 기술력이었습니다. 중국이 조잡한 복제품을 만들어내며 수량으로 우리를 압박할 때 한국은 중국조차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조선 기술, 그리고 정밀 가공 능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있어 한국은 저 거대하고 위협적인 중국의 경제적 폭주를 견제하고 우리의 첨단 산업을 독립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돈 앞에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1998년과 2014년 두 번의 국가적 재난을 통해 우리에게 뼛속 깊이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일본처럼 간사하게 등 뒤에서 칼을 꽂지도 않고 중국처럼 오만한 미소 뒤에 영토의 야욕을 숨기지도 않는 유일한 이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내밀어주고 압도적인 기술을 나누어 주면서도 결코 우리의 땅이나 주권을 넘보지 않는 숭고한 파트너.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불화수소를 공급하며 일본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한국의 손을 그토록 절박하게 움켜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정적인 의리이자 동시에 거대한 곰이 생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선택한 가장 냉철하고 눈부신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역사의 소용돌이와 피를 말리는 외교, 전쟁의 이면을 꿰뚫어 보았기에 25년간 그 모든 순간을 지휘해 온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는 드디어 전 세계를 향해 거대한 침묵을 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그 차가운 겨울 아침, 왜 그가 굳이 중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그토록 단호하고 벅찬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친구라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오해와 비밀의 장막이 걷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진실이 역사의 전면으로 나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매서운 겨울밤, 모스크바 브누코보 국제공항의 차가운 활주로에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시베리아의 눈보라가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맴돌던 25년간의 파란만장했던 기억의 파노라마가 서서히 멎어갈 즈음, 거대한 전용기의 엔진 소리가 귀청을 찢을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전용기의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오르던 대통령이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저를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깊게 팬 주름과 날카로운 눈빛 너머에는 그동안 강대국들의 비열한 이권 다툼 속에서 피를 말리며 버텨온 러시아 최고 권력자의 깊은 고독과 동시에 단 하나의 진짜 친구를 향한 한없이 따뜻한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볼코프 차관, 이제 전 세계가 확실히 알게 되었겠지. 우리 러시아 제국이 감히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누구에게 우리의 거대한 등을 온전히 내어주는지를 말이야. 대통령의 그 묵직한 한마디는 맹렬한 눈보라 소리를 뚫고 제 가슴 한가운데에 거대한 종을 치듯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 대통령님. 1980년대 베오그라드에서 시작된 정 회장의 위대한 결단부터 1998년 텅 빈 붉은 광장을 홀로 밝히던 한국 기업들의 눈물겨운 불빛, 그리고 2019년 일본의 비열한 목줄을 단 하루 만에 끊어버린 우리의 벅찬 보은까지. 오늘 대통령님의 그 짧은 선언은 이 모든 25년이 넘는 숭고한 역사를 전 세계 앞에 당당하게 맹세하는 가장 위대한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용기 안으로 사라졌고 이내 거대한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순간 제 휴대전화는 다시 한번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방 언론들의 당황 섞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러시아 국민들의 폭발적이고도 감동적인 메아리였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소셜 미디어인 브콘탁테와 텔레그램의 모든 채널은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는 수천만 개의 댓글들로 완전히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맞아. 한국은 진짜 의리 있는 나라야. 우리가 가장 춥고 배고플 때 유일하게 곁에 남아준 진짜 형제지. 이익만 쫓아다니며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근본부터가 달라. 영원하라 대한민국. 그들이 남긴 글자 하나하나에는 텔레비전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을 넘어 한국인 특유의 끈끈한 정과 무한한 신의에 대한 종교와도 같은 맹목적인 믿음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였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아시아의 동맹 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으며 그 중심에는 위대한 끈기의 나라 한국이 있다고 대서특필했고, 영국의 BBC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해묵은 이념을 뛰어넘어 오직 신의 하나로 강대국의 심장을 정복한 대한민국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극동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며 겉으로는 웃고 있던 중국은 침묵 속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과거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며 한국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일본 정부는 완전히 사색이 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알량한 경제 보복이 오히려 러시아와 한국이라는 자원과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대의 파트너십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외교관으로서 2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이익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는 수많은 조약들을 뼈저리게 지켜보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처럼 거대한 자본으로 사람의 환심을 사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중국이나 과거의 소련처럼 무시무시한 군사력으로 상대를 공포에 질리게 하여 무릎 꿇리는 나라들도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 줌의 흙도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 전 세계가 코웃음 치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오직 사람의 힘과 불굴의 의지 하나만으로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빚어냈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압도적인 기술과 부를 움켜쥐고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친구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곁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맹은 철저한 계산기 위에서 맺어지지만 진짜 친구는 피가 끓는 심장으로 맺어집니다. 이해관계로 맺어진 조약은 이익이 사라지면 내일이라도 당장 휴지 조각이 되지만 모라토리엄의 혹한과 경제 제재에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쌓아올린 이 강철 같은 신뢰는 100년, 아니 1000년이 지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대한민국은 거대한 러시아 영토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품고 있는 숭고한 정신과 흔들림 없는 품격은 핵무기를 수천 개나 보유한 거대한 제국, 러시아의 자존심 강한 최고 권력자마저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찬사를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몰랐던 크렘린궁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우리 두 나라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화려한 외교술이나 거대한 자본의 힘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결코 친구의 손을 놓지 않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진정성이 거대한 불곰의 심장을 영원히 훔쳐버린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기어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발산하고 있는 이 위대한 나라의 역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찬란하고도 가슴 벅찬 진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지금, 전 세계는 놀라움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의 목격자로서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친구를 향해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러시아 외교부 차관 드미트리 볼코프의 25년 기밀 증언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998년 모라토리엄, 72%의 대한민국 호감도 단 하루 만에 날아온 수십 톤의 불화수소. 숫자만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눈보라 속에서도 간판 불을 끄지 않았던 한 명의 러시아인 매니저가 있었고, 자정 넘어 떨리는 손으로 서울에 팩스를 보냈던 이름 모를 경영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묵묵히 남았습니다. 조용히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불곰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먼저 한국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1이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역사를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자국 기업이 어려울 때 등을 돌린 나라들과 끝까지 남은 나라의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진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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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